엄마, 제발 우리를 그냥 놔둬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혁수야, 엄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혁수를 키워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 자영업으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어요. 혁수가 어렸을 때는 가게 한편에 책상을 놓고 숙제를 하게 했죠. 손님이 오면 잠깐만요 하고 계산하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지? 하며 공부를 봐주곤 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혁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반 친구들이 다 학원에 다니는데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못 보내줬거든요. 그날도 혁수가 가게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 어머니가 오셨어요. 순자 씨, 혁수 학원 안 보내요? 요즘 애들 다 영어 학원은 기본으로 다니던데. 그 말을 들은 혁수가 고개를 숙이고 연필만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의논해서 억지로라도 영어 학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들만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혁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4년 내내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아들이 취업하던 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고생 끝났어요 라며 첫 월급 봉투를 저희한테 가져다 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혁수가 3년 전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선미라고 하는데 첫인상부터 참 곱상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탤런트처럼 예쁘고 무엇보다 인사를 참 반듯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선미라고 합니다. 평소에 혁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도 선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보, 저 아이 참 착하네. 우리 혁수가 복이 있나 봐. 하면서 말이죠. 사실 요즘 젊은 아가씨들 중에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미는 달랐어요. 6개월 정도 만나더니 혁수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선미랑 결혼할게요. 괜찮죠? 당연히 저희 부부는 두 손 들고 찬성했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선미는 정말 의젓했어요. 예단이나 살림 장만하는 것도 전혀 까다롭게 굴지 않았고 어머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모든 걸 저희에게 맡겼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혁수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 큰 회사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받는데 요즘 그 돈으로 신혼살림 차리기가 쉽겠어요? 전세금만 해도 1억 2천이었어요. 혁수가 그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를 보태줬어요. 사실 저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손 놓고 있겠어요. 혁수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부모가 있잖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전세금 주고 나니까 저희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어요.
결혼식 당일 혁수와 선미가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정말 잘 컸구나 싶어서요. 선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고 양가 간의 분위기도 화목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새 집에 놀러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게 꾸며놓은 게 참 예뻤어요. 선미가 직접 끓여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 혁수도 한 가정의 주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개무량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혁수가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들러서 밥도 먹고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신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말이에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선미가 감기에 걸렸다며 혁수가 대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선미가 감기가 심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아픈데 무슨 나들이를 하겠어. 감기약은 먹고 있니?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혁수 목소리가 왠지 기운이 없더라고요. 네, 약국에서 약 사다 먹였어요. 하는데 평소 밝던 목소리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혁수야, 너는 괜찮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했더니 아니에요.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혁수 목소리가 왠지 이상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은 신혼인데 뭔 일이 있겠어. 괜한 걱정 말고 그냥 놔둬라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쉽게 놓이나요? 일주일 후 저는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혁수네 집에 놀러 갔어요. 미리 연락하면 준비할 테니까 일부러 깜짝 방문을 한 거죠. 오후 2시쯤이었는데 혁수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선미 혼자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선미가 당황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은 깨끗했지만 부엌 개수대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고 냉장고를 슬쩍 열어보니까 반찬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미야, 혹시 점심 안 먹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식사량이 원래 적어서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선미도 많이 말랐어요. 결혼 전에는 통통하니 건강해 보였는데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선미야, 혁수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오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야근이 좀 많아져서 집에 늦게 와요. 야근이 많다고? 혁수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야근이 많을 리 없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가 우연히 봤는데 냉장고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더라고요. 반찬은커녕 기본적인 식재료도 없었어요. 선미야, 혹시 장 볼 시간이 없었니? 냉장고가 좀 비어 보이는데. 안 해. 오빠가 워낙 늦게 와서 같이 장 보러 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취업 준비라고 하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여자애들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혁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갔어요. 오후 7시쯤이었는데 혁수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확실히 말랐고 정장도 예전보다 헐렁해 보였거든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혁수야, 너 많이 말랐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회사 식당도 있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혁수 성격상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괜찮다고 하는 거겠지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혁수야 엄마가 저녁 해줄까? 했더니 괜찮아요. 저희끼리 해 먹을게요 라고 하는데 냉장고 상태를 본 제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오랜만에 엄마 손맛 좀 보자. 그래서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고기, 야채, 과일까지 한 보따리 사서 와서 저녁을 차려줬죠. 혁수와 선미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혁수가 제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미야, 요즘 생활비 좀 빠듯하지? 엄마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머님,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제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오빠 혼자 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괜찮아요. 곧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선미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했어요. 혁수 월급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빠듯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혁수네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둘 다 많이 말랐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네. 맞아요. 매달 용돈을 좀 줘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3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반찬값이라도 보태서 쓰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럼 좋지, 우리 아들인데 뭘. 신혼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자. 다음 날 저는 혁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혁수야, 어제 너희 집에 가보니까 참 잘 꾸며놨더라. 선미도 정말 착하고. 네, 엄마. 어제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혁수야. 엄마가 너희 신혼생활 정착할 때까지 매달 용돈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네? 용돈이요? 응, 30만 원 정도. 반찬값이라도 보태서 써라. 선미도 아직 취업 안 됐다니까 생활이 좀 빠듯하지 않니? 그런데 혁수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혁수가 말했죠. 엄마, 그런 건 됐어요. 응? 뭐가 됐다는 거니? 용돈 말이에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어제 그렇게 배고파하던 아들이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던 상황을 본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한다고요? 혁수야, 왜 그러니? 엄마 마음인데 그냥 받아라.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순한 혁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아니야, 혁수야. 엄마가 어제 가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였어. 냉장고도 비어있고 너도 많이 말랐고. 엄마가 도와주는데 왜 그러니? 엄마. 저희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혁수가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건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도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는 걸 안 된다고 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간섭이라니. 혁수야, 엄마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야.
신혼인데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다고요. 혁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평소 성격도 아닌데. 그때 전화 너머로 선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괜찮아요. 그냥 끊으세요.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끊을게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혁수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이 옆에서 왜? 혁수가 뭐라고 하던?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여보, 혁수가 용돈 받기 싫다고 하네요. 응? 왜? 간섭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그러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혁수의 화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희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간섭이라니. 내가 간섭을 한 건가? 아들이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려고 한 게 간섭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혁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젯밤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보려고 했죠. 혁수야, 엄마야. 혁수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엄마. 엄마는 정말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어제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던데 그래서.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 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혁수야,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엄마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는 정말 몰라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왜 엄마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지. 그럼 말해봐.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혁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발 우리를 그냥 놔둬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혁수야, 엄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아들이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날부터 제가 전화를 걸어도 혁수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정도는 하던 아이인데. 2달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혁수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혁수 씨 계신가요? 아, 김혁수 대리님요? 잠깐만요. 혁수가 회사에는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더 속상했어요. 아프거나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3달째 저는 선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들이 안 받으면 며느리라도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선미야, 엄마야. 어머님. 선미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선미야, 혁수가 왜 엄마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선미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말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서. 화를 낸다고? 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안 받으라고 해서. 전화 너머로 혁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오빠가 오셨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끊을게요. 잠깐 선미야.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혁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는지.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혁수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평소 효자였던 혁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갔어요. 석 달, 넉 달, 5달.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혁수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뭔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이었어요. 뜻밖의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바로 선미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문 밖에서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어봤더니 선미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지 못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죠. 선미야? 갑자기 웬일이야? 선미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 선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저는 깜짝 놀라서 선미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선미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다 제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선미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님이 저희한테 생활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오빠한테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선미가? 뭐라고? 선미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오빠한테 어머님 도움은 절대 받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니. 왜 그랬니? 선미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께 손 벌리고 사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하다고? 네.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직도 시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산다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래서 혁수한테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빠가 어머님 마음을 받는 게 맞다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건데 왜 거절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매일 오빠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왜 어른한테 손 벌려야 해? 이렇게요. 선미는 울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어렸어요. 신혼이니까 멋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우리는 스스로 다 해결해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싸웠어요. 오빠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어머님 마음을 받자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혁수는 저와 선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달 넘게 매일 싸웠어요. 오빠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자주 했대요. 그러다가 결국 오빠가 지쳐버렸어요. 알겠어, 선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대신 엄마한테는 내가 연락 안 할 테니까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혁수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선미야, 그럼 혁수는 엄마를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네. 오빠는 정말 어머님이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명절 때는 울면서 엄마한테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연락하면 또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실 텐데 그럼 또 싸우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혁수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선미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신 게 맞았어요. 선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받아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카드 빚이 50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희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를 했어요. 어머님 도움을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결국 빚만 늘어났어요. 세상에. 매달 카드 이자만 30만 원씩 나가요. 어머님이 주시려던 그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주려던 30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그뿐만 아니에요. 오빠가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에 걸렸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저도 취업이 안 되니까 우울증까지 왔어요. 선미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뻔했어요. 오빠가 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려서 겨우 냈어요. 선미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고 가족을 떨어뜨려 놓고 결국 더 큰 고생만 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선미가 다시 무릎을 꿇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는 걸요. 선미야. 어머님의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거절한 거였어요. 오빠도 매일 말했어요. 선미야, 우리가 힘든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제일 힘들어라고요. 그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선미야, 일어나거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선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어제 오빠가 울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선미야,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할래.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래라고 했어요. 혁수가? 네, 오빠가 오늘 저녁에 찾아올 예정이에요. 무릎 꿇고 사과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혁수도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었을지. 선미야, 그럼 너는 왜 먼저 온 거야? 저부터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선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돈도 부족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오빠는 매일 어머님 생각만 했어요. 특히 명절 때는 울면서 어머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선미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는 걸요. 어머님의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거절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어요. 1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제 품에 안기며 울었을 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혁수야, 엄마도 미안하다. 너희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도 취업에 성공했고 아들도 승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저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 마음을 받았더라면 저희가 더 빨리 자립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더 좋은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선의가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겠죠. 가족 간에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솔직한 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먼저 마음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송여사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